자, 이번에 비문학인데요. 비문학 보시면은 우리가 보는 예술입니다. 예술. 예술은 어떤 그림 자료가 나올 때도 많고, 혹은 그림 자료가 없더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 거기 딱 봤을 때 뭐가 나와? 뭐 15세기, 16세기, 17세기, 19세기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그치? 시기가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특정 대상이 달라지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예술 지문에서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뭐라 그러냐? 어, 이걸 좀 쉬운 말로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네. 예술 사조라는 말 씁시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보여줄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이야기를 전개하는, 그를 전개하는 방식을 뭐라고 했어? 통시적 구성이라고 했지. 통시적. 한 시대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하는 건 공시적이라고 했고요. 통시적이라는 건 한 대상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뭐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요게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술에서. 그리고 보면 너네가 모의고사 쳤을 때 지문이 나와. 그 다음에 문제가 옆에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문제를 같이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보통 보기가 있는 문제는 보기를 참고해서 다시 돌아가서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어떠냐? 얘는 그게 아니야.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이걸 다 읽고 나서 이 글을 바탕으로 하여 보이지 이거. 이 글을 읽고 나서 적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는 점, 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다시 돌아가자. 그럼 저거 통시적 구성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미술은 꼭 아름다워야 하나라는 지문을 읽고 2번 문제까지 풀어보는데 3분 드리겠습니다. 2분? 3분? 3분 줄까? 3분. 우리가 배웠던 그 문단별 정리까지 하면서 해봐봐.
같이 볼까? 자, 일단 시작하기 전에 늘 하는 대로 자, 문단 번호를 적어보겠습니다. 1문단, 2문단, 3문단, 그리고 3문단, 5문단까지. 그리고 우리는 1문단에서 항상 뭘 찾는다고 했어? 이 글에서 다룰 핵심 주제 혹은 주제, 소재를 찾는다, 화제를 찾는다는 거지. 사람들은 미술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의 생각,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 뭐였어? 이게 바로 통념이라는 거죠. 통념.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미술은 아름다운 거야. 뭔데?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하지만,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른 것이어서 무엇을 아름다움으로 정해야 하는지 말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지? 아름다움이라는 건 주관적인 영역인 거야. 그래서 딱 정하기가 쉽지 않대. 그리고 더 나아가 미술이 꼭 아름다운 것을 표현한 예술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답니다. 그럼 자, 우리가 봤던 1분단에서 이 글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혹은 소재가 뭐예요? 뭘 얘기할 거야? 과제가. 미술이 꼭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잖아. 그럼 너네가 생각해가 아닌 거지. 그치? 비문학에서 항상 내가 얘기했잖아. 질문 던지면은 그 다음에 대답을 자기가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거야. 그럼 이게 이 글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걸 어떻게 표현했다고? 공시적으로. 자, 첫 번째. 이 시계마다 이거 체크할게. 15세기가 나오네요. 15세기 르네상스의 미술가라는 얘기 나오네요. 자, 첫 번째 르네상스 미술가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중세의 종교적 속박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이게 싫었다는 거지. 중세가 르네상스 전의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이전의 시기에서 벗어나서 조화롭고 균형 잡힌 자연의 모습을 자신들의 회화에 반영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원했던 건 르네상스는 조화롭고 균형 잡힌 자연의 모습을 그림에 그리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한 것이 뭐였대? 원근법이었대요. 수학적 법칙을 사용해 자연의 근사치에 도달하고자 한 것이었다. 최대한 비슷하게 원했다는 거야, 자연과. 그 다음 16세기가 나오네. 16세기 이후에는 유화가 개발돼요. 자, 두 번째 유화가 나오네. 자연에 대한 더욱 정밀한 묘사가 가능해졌답니다. 어떻게 어렵냐면 유화는 마르는 동안에도 덧칠과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상의 세세한 부분까지 사실적으로 그릴 수 있었던 것이다. 때문에 라는 게 나오면 뭐라고 했어? 어떤 설명 방법? 때문에. A 때문에 B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걸 뭐라고 그래? 밑에 두는 게 인과라고 그러죠. 이건 때문에라는 건 그 원인이라는 얘기고 그 결과로 뭐가 나왔다라는 거. 이와 같이 미술은 한동안 자연을 얼마나 더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가에 주력했고 거기에 조화와 균형을 대표되는 미술의 아름다움이 있다고 믿어왔다. 우리가 측정될 부분은 어디야? 위에 표현한 거. 미술이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인 거잖아. 그렇지?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을 시대별로 정리를 해야 돼. 첫 번째 15세기와 16세기는 뭐 어떤 대답이 나왔는데? 자연을 얼마나 더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가에 힘썼고 그래서 조화와 균형이라는 두 가지가 미술의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15, 16세기의 내용이라는 거지. 사람들이 미술을 이해했던 내용. 자, 근데 그 다음 뭐가 나와? 그러나는 역점이라고 했죠. 반대는 이게 나올 거라고. 19세기에 들어와. 좀 건너뛰어서 한 3세기 정도 건너뛰었습니다. 사진이 발명되면서 이러한 생각을 흔들기 시작했다. 자, 사진이 나왔어요. 너는 사진 찍어봐서 알겠지만 사진은 어때? 그냥 그대로를 담아줘. 정확하게. 근데 위에까지의 미술의 아름다움은 뭐였어? 자연이 원래 있다고 얼마나 정확하게 옮기느냐 이거야 그림을. 그래서 유화가 더 좋았대잖아. 왜? 수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그려봐야
아예 똑같이 돼야 돼? 안 돼. 그치? 그럼 그대로 옮겨져. 그럼 미술은 어떻게 돼? 사진 역할이 이제 끝났잖아. 그러면 사진은 원근법의 도움 없이도 외부 세계를 정확하게 포착해냈고 유화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정밀한 표현이 가능했다. 자, 이게 흔들리기 시작한 이유겠죠. 그치? 이러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대. 근데 이러한 생각은 어때? 여기.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볼 수가 있다는 거야. 내용을. 결과적으로 사실의 발달과 보급은 회화에서 대상의 외형에 대한 사실적 제한에 의존하지 않고 대상의 특성과 본질을 표현하는 데 더 중점을 두게 만들었다.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내용이에요. 사진의 발달과 보급은 그러니까 만들어진 이유는 회화에서 그림에서 대상의 외형, 겉모습에 대한 사실적 재현, 얼마나 똑같이 옮겼는가에 집중한 게 아니라 여기에 집중한다. 이게 언제부터라고? 19세기의 사진 발명 후부터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20세기에 등장한 추상회화란 애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한 거래. 이러한 변화가 뭔데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변화가 됐다는 거야. 아예 적어놓을까? 이렇게 잘 안 보이겠지만 변화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굵게 쓰면 글을 가릴까봐 본인들이 보시기에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딱 나오지 15, 16세기와 19, 20세기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야. 변화. 자, 그 이후 이것도 일종의 시기니까 20세기 이후 팝 아티스트들은 예술 작품과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 삶의 사이의 차이를 없애려고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앤디 워홀은 나는 근데 사람 나오면은 또 이렇게 물결표로 표시를 해줘. 다른 표를 하는 거야. 동그라미 네모 이런 걸 세모를 쓰니까 다른 표시로 슈퍼마켓에서 파는 세제인 브릴로 박스를 쌓아 작품을 만들고 이를 전시함으로써 단지 바라보는 것만으로 예술 작품과 일상용품 사이의 차이를 구별할 수 없다는 철학을 보여주었다. 이는 즉 실제 사물이 곧 예술 작품이라는 관점과 그동안 예술 작품에 부여해온 미술의 전통적인 권위는 이제 무의미하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다. 자, 이 관점. 누구의 관점? 팝 아티스트의 관점이죠. 왜 여기 위에 예술 작품과 그것이 가리키는 실제 사물 사이의 차이를 없애려고 했거든. 누가? 얘네들이. 그렇지.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주장은 요걸 하는 거야. 실제 사물이 곧 예술 작품이다. 라는 관점인 거지. 그럼 미술의 전통적인 권위는 언제 걸까? 전통적인 권위는 저기 위에 있는 거. 미술은 실제 아름다운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것이. 자, 그럼 마지막 5분단. 이와 같이 미술은 추상회화처럼 사실적인 외형의 재현을 포기하거나 팝아트처럼 일상 속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될 수도 있게 되었다. 자, 여기서 넘버링 해줘야죠. 자, 1번. 추상회화처럼 사실적인 외형의 재현을 포기하는 경우.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 팝아트처럼 일상 속에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맞아 할까?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내세우냐? 처음 우리가 1분단에서 뭐라고 했어? 미술은 꼭 아름다운 것이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졌지. 그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시간대별로 쭉쭉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도착했을 때 1번, 2번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야. 미술이 반드시 조화롭고 균형 잡힌 특별한 것이나 자연을 그대로 재현한 것이 아니어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결론은 뭐라고? 상관없다고. 뭐랑 상관없어? 15, 16세기의 미술적 이론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500년 이상 지속해온 미술의 개념을 흔들어 놓았으며 미술이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한다는 강박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다. 미술이 꼭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이어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무엇에 대한 대답이야? 1문단의 질문에 대한 답이겠지.
답변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했듯이 비문학에서는 질문만 끝나는 경우는 없다. 설명문에서는. 왜? 내가 설명해 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쭉 시간을 거쳐서 본 결과 미션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근데 그 둘 다 공통점이 있었잖아. 어떤 공통점? 대상을 그대로 재현할 필요가 없다는 공통점. 즉 15, 16세기에 통념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점. 그게 여기에 답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 통수적 관점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단어 사용된 거 빼면은 개념 정리 크게 어렵지 않지. 뒤로 넘어가서 봅시다. 자, 1번. 1에서 5문단의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보자. 내용 찾기 문제니까. 1문단. 통념에 관한 의문을 밝히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답니다. 자, 아까 통념이라고 했죠? 통념에 대한 의문이라는 건 그게 맞다고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의문이니까. 또 봐봐. 쉽지 않대. 그래서 이런가? 정말 그런가? 난 질문을 던졌지. 그치? 또 화제 제시. 이게 화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고. 그 다음 2번. 자연의 사실적 묘사를 중시한 미술의 특징을 시대 순으로 드러내고 있답니다. 자연의 사실적 묘사라는 걸 보자. 자연을 얼마나 더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묘사 바로 나오지. 애초에 저번에 내용 문제 중에서 좀 쉬운 편인 게 하나가 그대로 나와.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옮겨 쓰면 돼요. 2번 맞아 아니야? 적절하니까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될 수가 없죠. 얘도 맞고 시대 순으로 15세기부터 16세기까지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3문단. 추상회화가 등장한 이유를 분석하여 사진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비교하고 있답니다. 추상회화와 사진이라는 게 나오네. 자, 3문단에 처음에 뭐라고 나왔어? 그러나 19세기에 사진이 발명되면서지. 사진이 발명되면서. 이게 원인이잖아. 뭐가 결과인데?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결과죠. 그치? 그럼 무슨 생각? 미술에 대한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잖아. 그래서 3번 설명 어떻게 돼 있어? 추상회화가 등장하게 된 이유를 분석하여 그래 이건 맞지. 왜 등장했대? 사진이 나왔으니까. 사진이 등장하게 된 배경과 비교하고 있니? 그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아니라 사진이 등장해서 추상회화가 등장했다는 거죠. 그렇지? 더 이상 똑같이 그릴 필요가 없어. 왜? 더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기계가 나왔으니까.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 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는 거지. 추상회화로. 그럼 4문단은 팝아트의 사례를 제시하며 팝아트의 특징과 기존 미술과의 차이를 밝히고 있답니다. 자, 팝아트의 특징 나왔나? 그 이후 팝아티스트들은 예술작품과 사물이 똑같은 걸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앤디 워홀의 예시를 보여주면서 실제 사물이 곧 예술작품이라는 관점을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것도 맞는 것이. 기존 미술이 뭔데? 기존 미술은 그 전의 것들. 자, 5분 앞에서 말한 주요 내용을 다시 언급하며 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500년 동안 지속해온 미술의 개념.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게 미술이다. 라는 이 개념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추상회화와 팝아트 같은 새로운 관점이 나왔다고 했으니까 그럼 5번도 맞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요. 이번 문제 다 풀었었어? 아, 풀어봤니 이거? 풀고 맞춰봐야 사실 의미가 있는 거긴 한데 그럼 옆에 이거 보자. 자, 여기서 이렇게 쭉 가는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추상회화의 방향은 몬드리안의 나무 연자를 통해 잘 드러난다. 몬드리안이라는 게 사람 이름이에요. 맨 왼쪽부터 순서대로 볼 때 초기 작품인 붉은 나무 1910년 돼 있잖아. 1910년 몇 세기야? 이거 20세기예요. 이거 셀 때 어떻게 하냐면은 앞에 두 개를 보잖아. 여기서 플러스 1을 하면 돼. 2000년대는 21세기인 거예요. 16세기는 1500년대인 두 개 헷갈리지 말라고. 나무의 형상을 잘 유지하고 있대. 형상을 잘 유지하고 있어. 다음 페이지에 뜬 회색 나무는 훨씬 더 단순한 형태로 그려졌으나 나무임을 알아볼 수가 있다. 하지만 꽃피는 사과나무에 이르면 이 작품이 나무를 그렸다는 사실조차 얼른 알아내기 어려우며
나무가 있는 타원형 구성에 이르면 최소한의 색채와 선만 남게 된다. 몬드리안은 이와 같이 사물의 형태 및 색채를 간략하게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려고 했냐? 그럼 보세요. 이게 20세기라고 했잖아. 그럼 앞에 시대순으로 정렬되어 있잖아. 그러면 20세기 걸 찾아보면 된다는 거야. 20세기에 뭐 했는데? 추상회화가 등장했대요. 추상회화는 어떤 걸 말하는데? 세상의 특성과 본질을 표현하는데 더 중점을 뒀답니다. 뭐보다? 그대로 재현하는 것보다. 그래서 몬드리안이 처음에는 그대로 재현했지. 아실적 재현 정도로. 이건 우리 누가 봐도 나무야. 우리가 봐도 나무란 말이야. 근데 점점 선만 그리더니 이제 오른쪽 갔을 때 이거 보고 나무라고 할 사람이 있어? 잠깐 그린 사람 되면 나무라고 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럼 뭐가 됐다고? 뭘 그리려고? 대상의 특성과 본질을 드러내는데 집중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20세기 수상회화의 특징이니까 이 사람도 그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게 했다는 거지. 그럼 자, 발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뭘까요? 저기 대상의 본질이라고 써드렸잖아요. 만드는 거지. 네, 맞췄는지. 자, 우리가 지금 시간이 3분 주면서 그 읽고 문제 풀기까지 했잖아. 그래서 여기 길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건 별로 좋은 방법 아니긴 하지만, 시간순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힌트를 보고 바로 이제 찾아낼 수 있다는 거야. 이거 20세기라는 걸 알면은, 20세기 그 설명만 반복하면은, 설명이 뭔지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자, 기억의 등장에 영향을 끼친 사건, 기억이 뭔데? 추상회화. 추상회화. 이건 뭐 때문에 됐다? 사진이 발견돼서 기가 대치를 해버렸다. 뭘? 그대로 그리는 걸. 그럼 자, 뭐라고 쓰면 되겠어? 이 어절로 쓰시오라고 하면 사진의 발명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사진 나오면서 더 이상 이게 이길 수가 없게 됐다. 추상회화가 드러났다. 라는 거 이렇게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럼 넘어가 보자. 이 예술작품은 숙제를 배우시고요. 다음, 이 통합이라는 게 있어. 원래 통합이라는 건 그 두 가지 영역을 같이 한 비문학 지문에 실거나 아니면 다나 해가지고 같이 나오는 걸 얘기하는데 그 이 통합은 인문과 과학의 통합입니다. 굳이 따지자면. 근데 인문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내용이 없고 앞쪽이 인문, 뒤쪽이 과학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하자. 혹시 삼국지 아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고 이건 문제까지 풀 일단 읽어보자. 2분만 드릴게요. 읽기만 하니까.
그러면 일단 문단은 나눠놓고 3문단, 4문단, 5문단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내가 아까 말했듯이 위쪽에서는 인문 중에 삼국지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9번 문제가 그림이 있잖아? 그 위쪽에 있는 중국 그림이 있지. 근데 이 시기가 정확하게 겹치지 않아요. 내가 삼국지 아저씨인데 좀 불편해. 불편해서 내가 따로 화면적인 그림 실력을 그려가면서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굳이 뭐 정확하게 지도를 그릴 필요 없으니까 중국 삼국지 지도는 메타몽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냥 덩어리만 보라고, 덩어리만 보라고. 그럼 보면은 이 시기에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거의 뭐 이수준.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위나라, 여기가 오나라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하나 더 나오지 나라가 뭐 나와? 촉 위촉 연합군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때는 뭐 오나라 청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유비 진영이라고 하시면 돼. 그냥 여기 얘는 동맹인데 얘는 왜 땅이 없나요? 실제 땅이 없어요. 진짜 땅이 없어. 제가 군대만 이끌고 간단 말이야. 아직은 땅이 없던 시절이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하는데 그 중국에 강이 두 개 흐르지. 위쪽에 있는 게 황하고 아래쪽에 있는 게 양쯔강이죠. 근데 이 양쯔강에 이제 쳐들어오는 거야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 중이다. 그래서 이 강을 끼고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걸 읽어가면서 그려드리겠습니다. 나관중의 역사서는 삼국지 연의에 나오는 적벽대전은 자 적벽대전이 바로 오늘의 앞부분 중심 내용이란 거지. 중국 후한 말인 208년, 그러니까 3세기 정도죠. 오나라의 손권과 청나라의 유비가 연합하여 위나라의 조조와 싸웠던 전쟁이다. 이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야. 그럼 구별을 좀 해야 돼, 구별을. 어떻게 구별할까? 우리 편이라고 따질게. 우리 편은 동그라미 하고 상대편은 세모하겠습니다. 하는 거겠 자, 손권, 유비. 얘네가 연합이 되니까 무슨 편이지? 그다음 위나라의 조조가 저기겠네. 얘랑 싸웠다고 하니까. 중국 전체를 정복하기를 꿈꿨던 조조는 여러 전투를 거쳐 양쯔강 남쪽의 강가인 적벽에서 그러니까 한 이쯤 돼. 적벽이라는 게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쯤에서 자 손권 유비와 대치하게 된다. 이때 손권과 유비의 연합군을 이끌던 주유 주유라는 말도 나오네. 거짓으로 항복하는 기지를 발휘해서 위나라의 배들을 묶어넣는 데 성공했지만 조조의 대군과 정면 승부를 벌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땅 크기 차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위쪽이 훨씬 더 풍요롭단 말이야 여기 이 시기에는. 그래서 위쪽의 나라가 훨씬 셌어요 위나라가. 국내가 엄청 장난 아니야. 그래서 한 100만 대군 뭐 많이 100만 대군이지만 끌고 왔어 다 끌고 왔어. 그래서 배가 이렇게 쭉 있을 거 아니야.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했어 적벽을. 근데 문제가 있었어. 여기 위는 다 땅이란 말이야 그냥 땅. 그래서 평지라 가지고 육군을 주로 썼단 말이지. 배를 잘 안 썼어. 그럼 너네도 배멀미 해본 적 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배를 처음 하면 다 배멀미를 이렇게 해. 그럼 군인들이 싸워야 되는데 배 위에 싸워야 되는데 멀미랑 싸울 수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고생을 하고 있던 거야.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고. 왜? 여태까지 나 육지에서 싸웠으니까 물에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장수가 없었던 거지. 근데 이제 오나라에서 스파이를 보내요. 방통이라고 스파이를 보내가지고 무슨 계책이 있냐 물어보니까 간단해요. 배를 묶으면 하나도 안 흔들립니다. 이렇게 된 거지. 왜? 배를 이렇게 묶어버리면 배가 막 한 척 두 척이 아닐 거 아니야. 엄청 많잖아. 그래서 커다란 판처럼 되니까 이게 잘 안 흔들려. 이게 하나 묶어버리면. 근데 묶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 이때 배는 나무로 만들죠. 나무로 만들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불이 잘 난다는 거야. 근데 불이 나면 묶여있으니까 다 타버릴까요? 한 번에 콜라가.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그런 거야. 하지만 조조의 대군과 정면 승부를 벌이기는 역부족이었다. 아무리 묶어놔도 지금 싸울 수가 없어. 왜? 그만큼 국력 차이가 나니까. 뭐 이렇게 찔끔찔끔 있다고 하자. 뭐 이 정도 있는데. 그래서 인문단을 가는 거예요. 바로 이때 제갈공명이 주유에게 편지를 보냈다.
제갈량이라고 하는 생명사를 나오네. 조조를 이기려면 화공을 해야 하나 모든 것을 갖췄으나 남동풍만이 없구나. 위나라 군대는 북서쪽에 머무르고 있었기 때문에 남동풍이 불어야만 화공을 성공할 수 있었다. 무슨 풍 이거는 앞으로 너네가 많이 볼 거니까 이거 외워두세요. 땡땡풍이면 그쪽 방향에서 불어오는 거야. 그럼 봐봐. 내가 아까 말했잖아. 불 지르면 다 타버린다고. 묶어놨으니까. 불을 지르려면 어떻게 돼? 불화살 쏴야 돼. 근데 바람이 이쪽으로 부는 거야. 지금. 남동풍이 한번 이렇게 부는 바람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계절이 어떻대? 위쪽에서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 거야. 북서풍. 그러니까 북서쪽에서 부는 바람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활 쏜다고 생각해봐봐. 자, 당겼어. 자, 불화살 쏩니다. 쐈어. 바로 내 걸로 막 날라와. 바람 때문에. 그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일단 묶어놨는데 불을 지를 수가 없어. 그래서 뭐래? 자, 하지만 적벽대전이 일어난 11월은 북서풍이 불어서 화공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답니다. 불을 질러 성공할 수 있는데 불을 못 질러. 바람이 안 따라오니까. 그게 주가 답답하잖아? 즉시 제갈공명에 달려가 남동풍을 구할 계책을 구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바람을 어떻게 불러와야 될까요? 하니까 제갈공명은 못 이기는 채 하며 남병산에 재단을 쌓고는 하늘에 빌어 동짓달 20달부터 3일 동안 남동풍이 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 전기성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야. 소설에서는 제갈공명 이 사람이 되게 모든 걸 깨우친 사람 나와가지고 다 성공해. 막 계책마다 성공하고 남동풍 불러올게요 하고 제살 지내거든 막. 제살 지낸 다음에 바람이 불어. 근데 사실은 그럴까? 라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냈으니까 갑자기 이제 바람이 뚝 그치고 이쪽에서 불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래서 불을 지르고 성공을 합니다. 이때도 조조가 되게 바보가 아닌 게 조조한테 누가 얘기를 해. 자기 책사가 아니 이렇게 묶어두면은 불 지르면 다 당합니다. 하니까 웃으면서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 바람이 이쪽에서 불잖아. 여기서 안 불면은 우리 성공 못해. 쟤네 성공 못해. 우리가 이겨. 라고 했는데 그대로 홀라당 타버리고 당해버리는 거지. 아무튼 자 그래서 성공했다까지가 이까지가 이제 무슨 얘기? 소설의 이야기란 겁니다. 근데 이 통합 질문은 소설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쵸?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 이 다음에 3문단부터. 과연 제갈공명은 남동불문을 부르는 능력이 있었을까? 제갈공명이 가지고 있던 능력은 날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날씨를 이용할 줄 아는 지혜였을 것이다. 자, 묻고 자기가 답하는 형식, 응답의 형식이지. 항상 물어보고 끝나지 않는다고. 적벽대전이 일어난 2, 3세기경은 대체로 기후변화가 심한 단랭기였다. 또한 때가 11월이어서 중국 대륙은 북쪽의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권에 들어 북서풍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계절이었다. 잠깐만. 여기까지만. 이 두 가지가 뭐의 이유야? 북서풍의 이유예요. 위에서 봤던 위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의 이유라는 거. 그럼 이까지만 보면은 제갈공명의 화공이 성공할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전환 어떻게 남동풍이 불게 되었을까? 오늘날의 기단과 전선의 배치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적벽지역은 겨울에는 고기압인 북쪽의 시베리아 기단이 수도권에 들어 북서풍이 불지만 아까 위에서 했지 여기서 한 거. 지구 북방부의 편서풍에 의해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북동쪽으로 이동하며 그 사이에 남동쪽에 있던 온난전선이 파고든답니다. 이거 이해되니? 그 편서풍, 뭐 북서풍, 뭐 남동풍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놀랍게도 지구입니다. 지구가 어느 쪽 방향으로 돌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이렇게 돈다고. 그치? 그러면 이제 우리 반짝 갔을 때 북반구가 위쪽이잖아? 위쪽에 어떤 바람이 부냐? 편서풍이라고. 그 우리가 봄마다 황사에 시달려 있잖아. 그치? 그 왜? 이거 타고 날라오니까. 왼쪽에서 날라오는 거잖아? 이 바람이 분단 말이야. 그래서 이 편서풍이 분대, 여기서. 그래서 고기압이 북동쪽으로 이동한답니다. 무슨 고기압? 북쪽의 시베리아 기단의 고기압이.
그러니까 여기 이걸 보면서 자. 얘가 원래 있었어 여기. 그치? 근데 뭐가 보니까 현서풍이 보니까 이 기압이 이렇게 이동했다는 거야. 지금까지 설명이 그 얘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얘네 기압 빠졌잖아. 그럼 그 빈자리 누가 차지해? 저기압이 올라온다는 거야. 이게 이 얘기입니다. 남동 쪽에 있던 온난 전선이 파고든대. 그럼 시베리아 기단에 보면은 한랭전선 형성에 춥고 눈비가 오지만 온난 전선에서는 남동풍이 분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양이 바꿨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인 거지. 온난전선 앞면은 시베리아 기단이 형성한 한랭전선과 같다. 저기압이 정체전선을 형성한답니다. 그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아까처럼 남동쪽에서 올라왔대. 따뜻한 기운이. 그래서 이렇게 올라온다고 치고 얘는 여기 있다가 가는 거니까 이렇게 있다고 쳐. 그럼 여기가 이제 만나는 부분인 거지. 이게 서로의 앞면인 거잖아. 앞면이고 얘는 가니까 얘는 뒷면인 거지. 그래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의 앞면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데? 저기압의 정체전선을 만든다. 이게 뭔데? 찬 기단과 따뜻한 기단의 경계면이 한 곳에 머물러 있대. 정체라는 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그게 계속 쭉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제갈공명이 보고 저기압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후를 보며 온난전선이 적벽적을 파고들어 남동풍이 불 것을 예상했다는 것이다 라는 거지. 즉 내가 기도를 해서 바람을 불러온 게 아니라 원래 이 시기쯤 되면은 이런 기후현상이 일어나니까 이때는 저기압 무조건 생기고 저기압에는 뭐가 생겨? 남동풍이 분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특히 조로는 겨울에는 바람이 북서풍으로 부는데 오나라는 남동 쪽에 있으니 염려할 것이 없다라며 적의 화공에 대비해야 한다는 권고를 무시한 바 있다. 조조는 이러한 경우에 기압 배치 상황을 미리 깨닫지 못한 것이다. 여기 보이시죠? 반면 제갈공명은 기상의 변화를 꿰뚫은 날씨 관측자이자 예보자였으며 날씨를 점증에 활용한 뛰어난 기상 전문가였던 것이다. 처음 우리가 이까지 내용을 봤을 때 위쪽은 그 인문 얘기라고 했지.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 얘기야. 책 얘기, 책 얘기. 지어낸 이야기. 그 이야기 속을 제가 하려면 어떤 느낌이었어? 제가 보면은 기도를 통해서 바람을 바꿨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기도를 통해서 바람 바꾸는 게 말이 돼야 안 돼. 아무리 소설이라고 해도 이게 현실성 있다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럼 이거를 밑에서 과학적 요소를 통해서 이걸 현실성 있게 해석을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둘을 통합했다 해서 통합지문이 됐다. 지금 상황이. 저기 나와 있는 이유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위쪽 이야기의 과학적 이해를 해보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이제 따지고 보니까 날씨를 따지고 보니까 그때쯤이면 남동풍이 불 수도 있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평가도 역사 속 평가 혹은 인문학적 평가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조조는 기상 상황을 몰랐고 제갈량은 그걸 이용할 줄 알았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제 삼국지 내용을 알면은 위의 내용을 사실 안 읽어도 그냥 3번부터 읽어도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봤냐? 라는 거고. 그래서 내가 배경 지식 알면 좋으니까 간단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럼 자,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여기 남은 것들. 7, 8, 9 다 풀어봐봐. 아까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내용 이해를 한 뒤에 풀어봅시다.
같이 보자. 자, 일단 7번, 8번은 내용일치 문제 혹은 글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문제죠. 7번. 이 글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까 연이 속된 이야기. 뒤는 그걸 과학적으로 해석한 이야기라고 했잖아. 그럼 자, 답은 몇 번이 될까? 7번은 삼국지 안에 나온 적벽 대전이 가능했던 과학적인 이유 설명이라는 2번이 되는 거예요. 3번은 왜 안 돼? 과학적 원리를 활용하여 삼국지 연의에 나타난까지는 괜찮은데 과학적 오류가 아니었죠. 과학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 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를 들여서 바람 바꿔드는 게 말이 돼? 안 되니까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라는 2번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위에가 맞는 거고요.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내용 일치 문제는 내가 그 책에 표시하면서 하면 편하다고 했죠. 1번. 제갈공명은 기란의 배치와 기상의 변화를 알고 전쟁에 활용하였다. 이건 어디 나와 있어? 이 사람 평가 바로 있잖아. 맨 밑에. 그치? 그러면 이걸 우리가 봤을 때 나는 8-1, 8번 문제 1번 보기니까 이렇게 적어둔다는 거야. 나중에 보기 편하게. 그 다음 2번. 제갈공명은 주유로부터 바람의 방향을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건 어디 있어? 부탁을 받은 건 이야기에 있으니까 앞쪽에 있겠죠? 자, 어디 있는데? 2번 문단에 있겠네요. 주유는 즉시 제갈공명에 달려가 남동풍을 구할 계책을 구했다. 이게 바로 바람을 바꿔달라는 얘기였죠. 주유 부탁을 받았다는 거. 그 다음 다시 3번. 적백대전 이전 조조의 군대는 성공과 유비의 군대를 압도하고 있었다. 이것도 이야기 속에 있겠네. 앞에. 자, 어디 있을까? 자, 위나라와 싸운 전쟁이네. 근데 조조의 대군과 정면 승부를 벌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배들을 묶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만들어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기가 전쟁하기가 굉장히 불편했다는 건 그만큼 차이가 났다는 얘기지. 이게 바로 3번에 있는 내용이고요. 4번 조선은 적벽제에서 남동풍이 불수다는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 남동풍, 보고 여기 두 개의 키워드를 찾고 찾으면 돼. 어디 있어? 특히 자 조조는 겨울에는 바람이 북서풍을 부는데 원활한 남동쪽에 있으니 염려할 것 없다라며 적의 화공에 대비해야 한다는 권고를 무시한 바가 있답니다. 그럼 보고를 한 거야, 안 한 거야? 보고를 한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돼 있으니까 이게 바로 내용 일치상 틀린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거 이해되니? 아까 말했듯이 화공을 통해서 우리나라 군대 크게 승리했죠. 언제? 그 이문단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지. 여기에 있는 게 뭐가 된다는 거. 여기 찾아두면 나중에 볼 때 편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9번 문제가 사실 제일 어렵잖아. 보기도 있고 심지어 이게 과학 얘기를 나오는 걸 찾아야 되니까 이것도 하나씩 찾아보자. 자, 기압은 남동풍이, 니은은 북서풍이 불들어간 원인으로 볼 수가 있답니다. 저기압은 남동풍, 고기압은 북서풍. 뭘까? 자, 여기 4번부터 보자. 어떻게 남동풍이 불게 되었을까? 적벽제는 겨울에는 고기압이 여기 있는 북쪽의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권에 들기 때문에 북서풍이 불지만 보이십니까? 이게 9번의 1번 고기압에 대한 설명을 알 수가 있죠. 그럼 저기압은 온난 전선에서는 남동풍이 분다. 보이십니까? 이거랑 남동쪽에 있던 온난 전선이 파고든다. 이거랑 연결하면은 되겠네. 그러면 얘네가 파고들 때는 뭐가 생겨? 여기지. 남동풍이 불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고기압일 때는 북서풍, 저기압일 때는 남동풍이 불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저기압의 정체 전선을 만드니까. 음, 이걸 만들어요. 그치? 아예 인과로 정리를 해둘까?
시베리아 기단의 세력권에 있으니까 서풍이 분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리고 편서풍에 의하여 편서풍이 부니까 고기압이 북동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 사이에 파고드는 것까지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다. 다음 가자. 자, 그럼 1번, 2번은 맞아 아니야? 아, 1번 맞아? 맞지. 2번은. 니은이 일시적으로 이동한 것은 이 지역이 북반구로서 편서풍이 불기 때문이다. 니은이 뭔데? 고기압이래요. 고기압이 이동하는 이유 아까 뭐라고 했어? 편서풍이 부니까 고기압이 이동한 다음에 인구가 나왔잖아. 그러면 이것도 9번에 2번 고기의 근거가 된다는 거지. 다시 가서. 3번. 주유의 연합군이 화공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디귿의 남동풍이 불었기 때문이다. 아까 남동풍이 불지 않으면 화공을 성공할 수 없었는데 불어서 성공했다. 이거는 과학 사실 몰라도 소설만 봐도 이해가 되는 내용이었고 그럼 3번도 맞죠. 4번. 제갈 공명이 디귿의 남동풍이 불 것을 예측한 것은 기역의 징후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기역은 뭔데? 저기압이래요. 또 어디 나와 있어? 징후란 말이 그대로 나와 있는 저기 3문단 끝을 보면 되겠네. 제각공명은 저기압으로 인해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구를 보며 곧 분단전선이 접촉지를 파고들어 남동풍이 불 것을 알았던 것이다. 9번의 4번. 이 되겠죠. 근거가. 그럼 자, 우리가 근거를 다 찾았으니까 5번이 틀렸다는 건데 5번은 왜 틀렸을까? 조선은 기역의 뒤에 한랭전선이 존재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디귿에서 패배했답니다. 기역의 뒤에 한랭전선, 저기압의 뒤에 한랭전선 있나? 한랭전선은 어디 있는데? 시베리아 기단의 후면이래. 시베리아 기단의 후면. 뒷면은 한랭전선 연선이. 시베리아 기단이 위쪽이 고기압이잖아. 그렇지? 얘네가 아니라 기역의 뒤가 아니라 어디의 뒤? 미음의 고기압의 뒤에 한랭 추운 전선이 생긴다는 것이. 그래서 사실 조조가 이걸 확인하지 못한 게 아니라 애초에 기후를 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야. 그렇지? 아, 물론 보이 맞지? 아니, 겨울에는 무섭고 본다니까? 까지만 보고 변화를 알지 못했으니까 여기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우리가 이 통합 지문을 보면서 뭘 느껴야 되냐? 위에 있는 인물 있잖아, 이 내용. 이 내용을 사전에 몰라도 돼. 이야기 읽어보면 돼. 근데 다만, 이야기를 해준 이유는 그걸 알고 있으면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잖아. 그렇지? 시간을 좀 생략하고 바로 이제 과학 사실, 잘 모르는 사실부터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우리도 봤듯이 뒤에 이런 문제들이 이런 그림들이 다 과학적 사실과 연결된 게 있으니까 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 중간에 있는 예술 주문 두 번째는 과제로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